책 읽어주는 갤럭시 오디오북 자기관리론 데일 카네기 지음 정재헌 옮김 북스데이 출간 낭독 책 읽어주는 갤럭시 파트 3 걱정하는 습관을 버려라 1. 걱정을 몰아내라. 나는 4, 5년 전 어느 날 밤 메리언 제이 더글러스가 들려준 이야기를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는 그의 가정에 2번이나 연거푸 들이닥친 비극에 대해 털어놓았다. 첫 번째 비극은 5살 난 귀여운 딸을 잃은 것이었다. 그와 아내가 상실의 아픔을 미처 벗어나기도 전에 2번째 비극이 그들을 찾아왔다. 10개월 만에 다시 얻은 딸이 태어난 지 5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었다. 그는 그때의 참혹한 상황을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완전히 기력을 잃고 말았다. 잠을 잘 수도, 음식을 먹을 수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도 없었다. 2 딸이 내 곁을 떠났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었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해서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어떤 의사는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고, 어떤 의사는 여행을 권했다. 둘 다 시도해보았지만 소용없었다. 덫에 붙잡힌 내 몸 양쪽으로 벽이 빠른 속도로 조여오는 것만 같았다. 비탄과 긴장, 깊은 슬픔에 사로잡혀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나에게는 4살 난 아들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를 걱정해서 해방시켜 주었다. 그날 오후에도 나는 넋을 놓고 앉아 있었다. 아빠, 보트 만들어주세요. 아이가 졸랐다. 나는 보트를 만들 기분이 아니었다.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았으니까. 하지만 아들 녀석은 고집불통이었다. 결국 나는 보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꼬박 3시간이나 걸렸다. 그리고 보트를 다 만들었을 때 나는 요 몇 개월 동안 처음으로 내 마음이 평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실을 깨닫자 나는 지금까지의 무력감에서 빠져나왔고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책상, 계단, 덧문, 문의 손잡이, 자물쇠, 구멍난 홈통 등 둘러보니 수리할 곳이 수십 군데가 넘었다. 놀랍게도 나는 그 2주 동안에 손보아야 할 일거리를 242건이나 찾아낸 것이었다. 최근 2년 동안에 나는 이 일들을 거의 다 처리했다. 게다가 나는 줄곧 바쁜 나날을 보냈다. 일주일에 2번씩 뉴욕의 성인 클래스에 출석하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시민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교육위원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다. 이 밖에도 나는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있으며 적십자사를 비롯한 여러 공공사업을 위한 모금운동도 돕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너무 바빠서 걱정하거나 슬퍼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걱정하고 있을 겨를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윈스턴 처칠이 세계대전이 한창 불을 뿜는 가운데서 하루 18시간씩 일하던 때의 한 말이다. 처칠은 그가 지고 있는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걱정이 많으시겠다고 위로하는 말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다. 위대한 과학자 파스테르도 도서관이나 실험실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했다. 왜 도서관이나 실험실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질까? 그런 곳에서는 업무에 몰입하느라 자기 자신에 대해 걱정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에 온 힘을 쏟는 사람은 거의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왜 바쁘게 지내면 걱정과 불안이 사라질까? 그것은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 한 번에 2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심리학 규칙에 의한 것이다. 믿기 어려운가? 그렇다면 실험을 해보자. 지금 의자 깊숙이 기대앉아 눈을 감고 자유의 여신상과 내일 아침에 해야 할 일을 동시에 생각해보라. 2가지 생각을 번갈아 가면서 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우리의 감정도 그렇다. 신나는 일을 하면서 활기 넘치는 동시에 걱정에 빠지는 일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기억하라. 하나의 감정은 다른 감정을 몰아낸다. 싸움터에서의 무서운 경험에 질려 후송된 장병들에게 군의관은 그들은 바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말했다. 정신적인 충격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에게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온종일 활동하게 만들었다. 낚시질, 사냥, 야구, 골프, 사진, 정원 손질, 댄스 등 주로 야외 활동을 하게 하면서 지난날의 무서운 경험을 되새겨 걱정할 겨를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업치료는 정신과에서 쓰는 용어다. 새로운 것은 아니고 고대 히랍 의사들이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미 사용했던 것이다. 퀘이커 교도는 벤자민 프랭클린 시대의 필라델피아에서 이 요법을 사용했다. 1774년 퀘이커 교도의 요양소를 찾은 어떤 사람은 정신병 환자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길쌈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불쌍한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있는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 일에 열중하는 것이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특효라는 말을 듣고야 납득이 되었다고 한다. 헨리 W. 롱펠로도 젊은 아내를 잃었을 때 이 사실을 절감했다. 그의 아내는 어느 날 촛불로 복납을 녹이다가 옷에 불이 붙었다. 롱펠로는 아내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갔지만 아내는 끝내 사망했다. 롱펠로는 그때의 끔찍스러운 광경이 자꾸 떠올라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에게는 그의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자식이 셋이나 있었다. 그는 슬픔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아버지 겸 어머니 역할을 충실히 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같이 놀아주었다. 아이들 사이의 우정을 다룬 아이들의 시간이라는 시를 썼으며 단테의 신곡을 번역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는 슬픔과 고통을 잊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던 것이다. 테니스는 가장 아끼던 친구 아서 할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일에 몰두하여 나 자신을 잊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절망 속에 빠져 피폐해져 버리고 말 거야. 옳은 말이다. 우리들은 대부분 날마다 하루 종일 일하기 때문에 걱정할 시간은 별로 없다. 위험한 것은 하루 일이 끝난 뒤에 찾아오는 빈 시간이다.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즐기고 가장 행복해야 할 그때에 걱정이라는 끔찍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제대로 궤도에 올라서 있는 걸까? 오늘 부장이 묘한 말을 하던데 그것은 무슨 뜻이었을까? 머리가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은데 어쩌지? 잊고 있던 온갖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바쁜 일이 없으면 우리 머릿속은 진공 상태에 가까워진다. 물리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은 진공 상태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자연은 텅 빈 마음도 금세 채운다. 무엇으로? 물론 감정으로. 왜냐하면 걱정, 두려움, 질투, 부러움 등의 감정은 원시적인 힘과 역동적인 에너지에 의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들은 극히 파괴적이라 평화롭고 행복한 감정을 맹렬하게 몰아낸다. 컬럼비아 대학의 제임즈 L. 머셀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걱정은 인간이 행동할 때가 아니라 하루의 일과가 끝났을 때 가장 심하게 덤벼든다. 우리의 상상력은 온갖 종류의 어리석은 가능성을 떠올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실수들을 확대 해석한다. 그때의 마음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 이 자동차는 점점 더 속력을 내어 달리다가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다. 걱정을 덜 하고 싶다면 건설적인 일에 몰두하는 게 좋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탐험가인 오사 존슨에게서 그녀가 걱정과 슬픔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직접 들었다. 그녀의 저서 나는 모험과 결혼했다의 제목대로 그녀는 모험과 결혼한 여자였다. 오사 존슨은 16세에 마틴 존슨과 결혼했다. 그리고 캔자스에서 비행기로 출발하여 보르네오의 야생 정글로 들어간 뒤 그로부터 25년 동안 이 부부는 온 세상의 멀고 험한 오지들을 돌아다니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사라져가는 야생동물의 생활을 촬영했다.
9년 전에 미국으로 돌아온 이 부부는 자신들이 찍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여주면서 순회 강연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덴버에서 태평양 연안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그들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산에 부딪혀 마틴 존슨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의사는 오사 존슨에게 재기불능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오사 존슨이 어떤 사람인가? 3개월 뒤에 그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다시 강연을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슬픔과 걱정에 빠질 시간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바드 제독이 5달 동안 남극을 뒤덮고 있는 대빙하기의 만년설에 묻힌 오두막집 속에서 고독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또한 이 진리를 터득했다. 주위의 100마일 안에는 생물이라고는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았다. 추위가 얼마나 심했던지 바람이 불면 자신의 입김이 얼어붙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낮은 밤과 마찬가지로 어두웠다. 사람을 당황하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암흑 속에서 그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언제나 바빠야 했다. 그는 그때의 경험을 저서 혼자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밤에 등불 끄기 전에 나는 다음날 아침에 할 일을 계획하는 습관을 길렀다. 예를 들면 정비하는데 1시간, 식류터널 벽에 책꽂이를 만드는데 1시간, 썰매에 브릿지를 갈아 끼우는데 2시간, 이런 식이었다. 시간을 할당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었다. 구체적인 시간 계획 덕분에 나는 자제심을 지닐 수가 있었다. 만일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하루하루를 보내는 목적이 없어졌을 것이고 목적 없는 나날이 계속되는 한 생활은 허물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목적 없는 나날이 계속되는 한 생활은 허물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구절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에는 예전부터 늘 해오던 일을 약 대신 쓸 수 있다는 뜻이다. 하버드 대학의 임상의학 교수였던 리처드 C. 캐벗 박사는 그에 져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의심이나 망설임, 감정적 동요, 두려움으로 정신이 마비될 정도의 고통을 겪던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는 것으로 치료되는 것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나는 정말 행복했다. 일을 통해 얻는 용기는 일찍이 에머슨이 주창했던 주체성과 비슷한 것이다. 할 일을 찾아서 바쁘게 지내라. 당신의 피는 순환하고 정신은 활기를 되찾을 것이며 삶에 대한 긍정적 에너지가 빠르게 차올라 마음속의 걱정을 모두 몰아낼 것이다.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방법 1. 바쁘게 움직여라. 걱정이 있는 사람이 일에 몰두하지 않으면 절망에 빠져 피폐해진다. 2. 딱정벌레한테 넘어가지 마라. 뉴저지주 메이플우드에 사는 로버트 무어에게서 굉장히 극적인 경험담을 들었다. 1945년 3월, 나는 내 일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 그것은 인도네시아의 앞바다 수심 80m에서의 일이었다. 나는 잠수함 바야호에 타고 있던 88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레이더에 일본군 호위 선단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 포착되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중 공격 태세를 갖추었다. 잔망경으로 일본의 구축함, 유조선, 기뢰 부설함 등을 확인하고 우리는 구축함을 향해 어뢰 3발을 쏘았지만 빗나갔다. 어뢰 장치에 고장이 난 것 같았다. 갑자기 맨 끝에서 오던 기뢰 부설함이 방향을 바꾸더니 곧바로 우리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일본군 비행기가 수심 18m에 있던 우리 잠수함을 발견하고 무선으로 알려준 것 같았다. 우리는 위치를 들키지 않도록 수심 45m까지 내려가서 해치를 완전히 잠그고 환풍기, 냉각기 등 모든 전동장치를 껐다. 하지만 3분쯤 뒤에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우리 잠수함 주위에서 6개의 수중 폭뢰가 터졌고 우리는 수심 84m까지 밀려내려갔다. 일본군의 공격은 그로부터 장장 15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침대에 누워서 조용히 대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나는 무서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이게 마지막인가? 환풍기며 냉방장치를 모두 꺼둔 상태였기 때문에 잠수함 내의 온도가 무척 높은 편이었는데도 나는 털옷에 가죽 재킷까지 껴입고도 부들부들 몸이 떨렸다. 탁탁 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식은땀이 흘렀다. 지나온 삶이 눈앞에 펼쳐졌다. 내가 저질렀던 온갖 나쁜 짓들, 공연히 속을 태웠던 사소한 걱정거리들이 떠올랐다. 해군에 입대하기 전에 나는 은행에서 일했는데 근무 시간은 길고 급료는 박한데다가 승진 기회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 집 마련할 일도 까마득하고 새 차를 장만하거나 아내에게 좋은 옷 한 벌 사줄 수 없는 것도 늘 걱정이었다. 나만 보면 잔소리를 늘어놓는 늙은 너구리 같은 개장은 또 얼마나 끔찍했던가. 그러다가 밤늦게 언짢은 기분으로 집에 돌아오면 별것도 아닌 일로 아내와 다투곤 했었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정말 큰 걱정거리였지만 폭탄이 터지는 한가운데에서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니 그런 것들은 너무나 하찮고 어리석은 것이었다. 나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다시는 걱정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15시간 동안이나 계속되던 적의 공격이 갑자기 딱 멎었다. 일본군이 갖고 있던 폭뇌를 모조리 써버린 게 틀림없었다. 드디어 그야말로 15시간이 마치 1500년은 되는 것 같던 공포의 시간이 지나간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커다란 재난에는 용감하게 맞서지만 작고 하찮은 일에는 곧잘 넘어진다. 부부들도 사소한 일로 격렬하게 다투다가 결혼 생활을 세상에서 가장 고달픈 일로 만들지 않던가. 4만 건 이상의 이혼 사건을 중재해온 시카고 법원의 조지프 세바스 판사는 이렇게 단언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은 아주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다. 뉴욕의 지방검사 프랭크 S. 호건도 이렇게 말했다. 형사재판에서 다루는 사건의 절반 이상은 사소한 이유 때문이다. 술집에서 부린 공연한 허세, 말다툼, 모욕적인 말투, 욕설, 폄하하는 어휘의 사용, 버릇없는 행동. 이런 사소한 일이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처음부터 잔혹하고 중대한 죄를 저지를 작정이었던 게 아니라 자존심을 다치게 했다든지 멸시를 받았다는 따위의 사소한 일들이 형사사건 절반의 원인인 것이다. 엘리너 루스벨트는 결혼 초에 새로운 요리사가 만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몹시 걱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깨를 한번 으쓱할 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야 감정적으로 어른다운 행동이니까. 포악하기로 유명한 캐더린 대제조차 요리사가 요리에 실패했을 때 껄껄 웃어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우리 부부가 시카고에 있는 친구 집 만찬에 초대되어 갔을 때의 일이다. 내 친구가 고기를 자르다가 실수를 했다. 나는 못 본 척 잠자코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대뜸 이렇게 쏘아붙이는 것이었다. 여보,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해요? 대체 언제나 배울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에게 사과했다. 저희는 늘 실수투성이랍니다. 도무지 조심을 안 한다니까요. 그건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런 부인과 20년 이상을 함께 살아온 내 친구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솔직히 잔소리를 늘어놓는 여자와 최고급 요리를 먹느니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핫도그를 먹는 편이 훨씬 기분 좋으니까. 법률은 사소한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법률 격언이 있다. 걱정하는 사람도 이래야 한다. 누구든 하찮은 일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그 마음속에 새롭고도 유쾌한 인생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면 당장 걱정을 멈춰라. 디즈레일리는 이렇게 말했다.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기에 삶은 너무 짧다. 또 앙드레 모르아는 디스위크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기에 삶은 너무 짧다는 디즈레일리의 말은 내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헤쳐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냥 가볍게 받아넘기고 잊어버려도 좋을 하찮은 일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화를 내고 걱정하는가? 우리가 이 땅 위에 머무는 것은 겨우 몇십 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며칠만 지나면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잊히고 말 사소한 걱정거리에 대해 불평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가치 있는 행동과 감정, 위대한 사상과 진실한 사랑 같은 중요한 일에 전념해야 한다. 삶은 사소한 일로 낭비하기엔 너무나도 짧기 때문이다. 러디어드 키플링 같은 걸출한 인물마저도 때로는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기에 삶은 너무 짧다는 것을 잊었다. 그 결과 키플링은 그의 처남과 버몬트주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소송을 하게 된다. 이 소송은 너무나 유명해져서 나중에 러디어드 키플링의 버몬트 혈투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키플링은 버몬트의 처녀 캐롤라인 발레스티어와 결혼하여 버몬트의 브래틀버로에 훌륭한 저택을 짓고 여생을 그곳에서 보낼 생각이었다. 그의 처남 비티 발레스티어와 키플링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일도 취미도 함께 즐겼다. 키플링은 처남 비티에게서 얼마간의 땅을 샀다. 철마다 그 땅에서 건초용 풀을 처남이 베어간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어느 날 키플링은 이 땅을 꽃밭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본 비티는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었다. 그러자 키플링도 덩달아 같이 화를 내며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버몬트의 그린 마운틴 위로 험악한 공기가 흘렀다. 며칠 뒤 키플링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의 처남이 여러 마리의 말이 끄는 진마차를 몰고 나와 앞길을 가로지르는 바람에 자전거에서 굴러떨어졌다. 그는 분노의 치를 떨며 처남을 고소했다.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제심을 잃고 당신에게 비난을 퍼부을지라도 당신만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제심을 지켜라 라고 말했던 키플링이 말이다. 이 떠들썩한 재판을 취재하기 위해 대도시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이 소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건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싸움 때문에 키플링 부부는 여생을 브래틀버로에서 보내려던 계획을 포기해야 했다. 이 모든 걱정과 분노, 결별과 괴로움이 고작 사소한 건초 더미 때문이었다. 페리클레스는 벌써 24세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사소한 일로 너무 오래 괴로워한다. 정말 그렇다. 해리 에머슨 포스틱 박사가 말해준 숲속 거인의 힘겨운 싸움 얘기를 들어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콜로라도주 롱스피크의 산비탈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의 잔해가 있다. 식물학자들 말로는 400년 가까이 된 나무라고 한다. 일찍이 콜럼버스가 산살바도르에 도착했을 때 묘목이었던 그 나무는 순례자들이 플리머스에 정착할 때쯤에는 반 정도 자라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번개를 14번이나 맞았고 눈사태와 폭풍우는 셀 수 없이 겪었지만 모두 이겨내고 살아남았다. 그런 나무가 딱정벌레 떼한테는 견디지 못했다. 벌레들은 나무 껍질을 타고 올라가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했고 그 조그만 벌레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나무는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갔다. 숲의 거인, 오랜 세월에도 시들지 않고 천둥 번개에도 굽히지 않고 폭풍에도 굴하지 않았던 거목이 사람이 엄지와 검지만으로 눌러 죽일 수 있는 작은 딱정벌레 때문에 쓰러진 것이다. 우리 인간도 이 숲의 거인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따금 몰아치는 사나운 폭풍과 눈사태, 천둥, 번개의 공격에는 어떻게든 견디고 이겨내면서도 손끝으로 짓눌러버릴 수 있을 만큼 작은 벌레, 사소한 걱정이라는 작은 벌레가 정신을 갉아먹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으니 말이다. 4, 5년 전에 와이오밍의 도로관리관 찰즈 사이프렛의 친구들과 티톤 국립공원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다. 우리는 공원 안에 있는 존 디 록펠러의 소유지를 둘러보기로 했다. 그런데 내 차가 길을 잘못 들어서 다른 차들보다 1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 문의 열쇠를 맡아 가지고 있던 사이프렛은 1시간이나 극성스럽기 짝이 없는 숲속 모기들 속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었다.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피리를 만들면서 말이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는 모기에 대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유쾌하게 피리를 불고 있었다. 나는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훌륭한 사람의 기념품으로
그 피리를 받아 지금껏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걱정하는 습관이 당신을 삼켜버리고 무너뜨리기 전에 걱정하는 습관을 버려라.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방법 2. 무시하고 잊어버려도 될 사소한 일로 화내지 마라.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기에 삶은 너무 짧다는 것을 잊지 마라. 3. 걱정을 이기는 평균율 법칙. 어렸을 때 어머니가 버찌씨 빼는 것을 돕다가 나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데일, 왜 우니? 어머니가 물었다. 산채로 땅에 묻힐까봐 무서워요. 그 무렵 나는 정말 걱정이 많았다. 번개가 치면 벼락을 맞지는 않을까? 어머니가 돈 걱정을 하면 당장 굶게 되지는 않을까?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질까 무서웠고 샘 화이트가 정말로 내 커다란 귀를 잘라버릴까봐 두려웠다. 여자아이들 앞에서 모자를 벗고 인사하면 비웃지 않을까? 나와 결혼해줄 여자가 있을까? 시골 구석 어느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농장으로 돌아올 때 꽃단장을 한 사륜마차 안에서 신부에게 무슨 말을 해야 좋을까? 나는 늘 이런 중대한 문제를 걱정하느라 골머리를 앓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내가 여태껏 걱정해온 문제의 99%는 끝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렸을 때 벼락을 그토록 무서워했지만 지금은 벼락에 맞을 확률이 35만 분의 1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 더구나 생매장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이들만 이렇게 어리석은 걱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어른들도 터무니없는 걱정을 한다. 실제로 걱정할 만한 일이라도 평균율 규칙을 기억한다면 걱정의 대부분은 당장 사라질 것이다. 나는 이 책의 상당 부분을 캐나다 로키 산맥의 보호호수 근처에 있는 제임스 심슨의 넘티가 로지라는 곳에서 썼는데 한여름을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허버트 H. 셀린저 부부를 만났다. 셀린저 부인은 차분하고 조용해서 걱정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였다. 어느 날 밤 난로가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그녀에게 지금까지 뭘 걱정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걱정해 본 적이 있냐고요? 걱정 때문에 일생을 망칠 뻔했던 사람이랍니다. 걱정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자그마치 11년 동안이나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살았어요. 나는 장걱정이 많고 성질이 급해서 늘 안절부절 못했죠. 나는 매주 샌머테이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버스를 타고 장을 보러 다녔는데 물건을 사러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집안일들이 걱정스러워서 조바심을 냈죠. 다리미 코드를 뽑았던가? 집에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가정부가 아이들만 내버려 두고 나가지는 않을까? 아이들이 밖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결국 장을 보다 말고 얼른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그러니 내 첫 번째 결혼이 불행하게 끝난 것도 이상할 게 없었죠. 내 두 번째 남편은 변호사인데 도무지 걱정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에요. 조용하고 분석적인 성격이죠. 내가 걱정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진정해요. 당신이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 평균율 규칙으로 따져봅시다. 뉴멕시코의 엘버커키에서 칼스베드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에 폭우를 만났을 땐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비바람에 차는 계속 흔들리고 미끄러졌어요. 게다가 비포장도로였거든요. 제가 당황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조바심을 치자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천천히 운전하고 있으니까 설령 차가 미끄러진다 해도 평균율 규칙에 의하면 우리는 다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너무 침착하니까 저도 점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어느 여름에는 캐나다 로키 산맥의 투켄 계곡으로 캠핑을 갔었는데 해발 2100m 지점에서 야영할 때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어요. 비바람이 어찌나 심하게 몰아치는지 텐트가 당장 날아갈 것 같았죠. 밧줄로 튼튼하게 나무 둥치에 묶어놓았지만 바깥쪽 텐트가 세찬 비바람 속에서 계속 비명을 질러댔거든요. 내가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니까 남편이 침착하게 말하더군요. 여보, 우린 지금 브루스터스사 가이드와 함께 여행하고 있어요. 그들은 60년 동안이나 여기서 텐트를 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이 잘 알아서 할 거예요.
지난 60년 동안 아무 일 없었다면 평균율 규칙에 비추어 오늘 밤에도 괜찮을 거예요. 혹시 텐트가 날아가면 또 어때요? 옆에 있는 다른 텐트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말아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비바람 속에서도 안심하고 푹 잘 수 있었답니다. 평균율 규칙에 의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한 문장이 내 걱정의 90%를 없애주었습니다. 덕분에 지난 20년 동안 나는 평화롭게 살 수 있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디언 파이터였던 조지 크루크 장군은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 온갖 걱정과 불행은 대개 그들의 상상에서 생기는 것이지 현실에 의한 것은 아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나의 걱정 대부분도 이런 것이었다. 엘 스미스가 뉴욕 주지사로 있을 때 그는 정치적 공격에 대해 언제나 이렇게 대응했다.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그는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실을 제시했다. 당신이 혹시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현명한 엘 스미스의 조언을 따라 당신을 괴롭히는 불안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기 바란다. 미합 중국 해군은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평균율 규칙 통계를 이용했다. 다음은 해군에 복무했던 클라이드 W. 마스가 고옥탄 유조선에 배치되었을 당시의 일을 들려준 것이다. 고옥탄 유조선 군부를 명령받았을 때 우리는 모두 두려움으로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고옥탄 가솔린을 실은 유조선이 어뢰 공격을 받으면 곧바로 배가 폭발해 승무원들은 모두 가르가 되어 날아가 버릴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 해군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병사들에게 정확한 통계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뢰를 맞은 100척 중 60척은 침몰하지 않았고 침몰한 40척 중에서도 35척은 10분 이상 물에 떠 있었으며 10분 이내에 침몰한 것은 겨우 5척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어뢰에 맞아도 배에서 탈출할 시간은 충분하고 사상자는 극소수가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사실이 해군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냐고요? 물론입니다. 이 평균율 규칙을 알게 되자 우리의 공포는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탈출할 기회가 있다는 것과 평균율 규칙에 의하면 죽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방법 3.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평균율 규칙에 비추어 지금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4.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라. 어렸을 때 버려진 통나무집 다락방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창 문턱에 손을 짚고 아래층으로 뛰어내렸는데 왼손 집게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가 못에 걸리는 바람에 손가락이 잘렸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너무 무서웠고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손가락을 치료한 다음부터 나는 내 손가락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사실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지금 내 왼손에는 손가락이 4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거의 잊고 지낸다. 몇 년 전에 뉴욕 시내에 있는 어느 빌딩 화물 엘리베이터에서 왼손이 잘린 남자를 보았다. 나는 그에게 손이 없다는 사실을 괴롭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바늘에 실을 꿰을 때 아참 왼손이 없었지 하고 느끼는 정도죠. 인간이란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쉽게 잊는지 놀라울 뿐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16세기 대성당 유적에는 플랑드르 말로 이렇게 적힌 비석이 서 있다. 이것이 진실이다. 진실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쾌한 현실을 만나게 된다. 그것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도 있고 현실을 부정하고 반항하다가 신경쇠약에 걸릴 수도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충고했다.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행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사는 엘리자베스 콜리는 무척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달았다. 미국이 북아프리카에서의 승리를 축하하던 그날
저는 국방부에서 조카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조카가 전사했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조카는 저에게 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지금까지 저는 정말 정성껏 조카를 키우면서 살았거든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어요. 고통스러웠고 화가 났어요. 왜 하필 내 조카야? 왜 그렇게 훌륭한 청년이 죽어야 해? 저는 조카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저를 삼켜버렸어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내기로 마음먹고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조카가 저를 위로하려고 써준 편지였어요. 그 속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할머니가 보고 싶을 거예요. 아마 이모는 훨씬 더 그러시겠죠. 하지만 이모는 슬픔을 이겨내실 거라고 믿어요. 이모는 강한 사람이니까요.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 이모도 잊지 않으셨겠죠? 어디에 있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언제나 미소를 잃지 말고 무슨 일을 당하든 남자답게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여라. 어디에 있든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는 언제나 이 말을 기억할 거예요. 이모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조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조카의 씩씩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어요. 현실을 받아들여요. 활짝 웃으면서 힘차게 살아요. 저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어요. 슬퍼하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화내는 것도 그만두기로 했어요. 조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이미 일어난 일은 절대로 바꿀 수 없어. 나는 이겨낼 거야. 조카도 그러길 바랄 거야. 하면서요.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누군가의 아들인 군인들에게 위문 편지를 보내고 저녁 시간에 진행하는 성인 강좌에도 등록하여 새로운 지식을 배웠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더 이상 지난 일로 슬퍼하지 않게 된 거예요. 제 삶에 평화가 찾아온 거죠. 저는 지금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운명을 받아들인 것만으로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행복해진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한다. 이것이 진실이다. 진실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물론 쉽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아니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교훈이기도 하다. 조지 오센은 버킹엄 궁전 서재 벽에 이런 말을 걸어두었다. 불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삶을 위한 준비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확실히 환경이나 상황만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예수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옥도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인하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재난과 비극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함을 우리 내부에 이미 가지고 있다. 옛날에 나는 12년이나 솥대를 치며 살았다. 하지만 초원에 비가 안 온다고, 진눈깨비가 내린다고, 춥다고, 햇볕에 풀이 다 타버렸다고 소가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은 없다. 동물들은 밤, 폭풍, 굶주림에 태연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동물들은 신경쇠약이나 위궤양에 걸리는 법이 없고 미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재난과 역경에 무조건 머리를 숙이고 순응하라는 건 아니다. 물론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고작 나약한 체념일 뿐이고 단순한 운명론에 불과하다.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끝까지 운명과 싸워야 한다. 다만 상식적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결코 달라질 수 없는 일이라면 깨끗이 단념하고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컬럼비아 대학의 딘 호크스 학장은 마더구스라는 동요의 일부를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한다. 하늘 아래 모든 병에는 약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 있다면 열심히 찾아, 없다면 그냥 잊어버려.
이 책을 쓰는 동안 나는 성공한 사업가들을 아주 많이 만났다. 내가 그들 모두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은 피할 수 없다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이었다. 그렇게 걱정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체인점 페니스토어의 창립자인 J.C. 페니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잃더라도 나는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결과는 신에게 맡긴다. 헨리 포드도 비슷한 말을 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둔다. 에픽테토스도 로마에서 똑같은 철학을 가르쳤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일은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신이 내린 배우라고 불리는 사라 베르나르는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그녀는 전 세계의 연극 무대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배우였다. 그녀는 71세 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다가 폭풍우 치던 날 갑판에서 떨어졌다. 그 사고로 다리에 정맥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다리가 오그라들었고 극심한 통증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의 주치의는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끔찍한 말을 듣게 되는 사람들은 대개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히스테리를 일으켰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사라는 잠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해야만 될 일이라면 해야겠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던 것이다. 수술실로 실려가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아들을 향해 그녀는 밝게 웃으며 쾌활하게 외쳤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돌아올게. 그녀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연기했던 연극의 한 장면을 읊었다. 누군가 그녀에게 그렇게 하면 용기가 나는지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을 격리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들이 나보다 훨씬 긴장했을 테니까요. 수술에서 회복된 뒤에도 그녀는 다시 7년이나 더 세계 각국을 순회하면서 관객을 매혹시켰다. 엘시 맥코믹은 리더스 다이제스트 칼럼에 이렇게 썼다. 인간은 불가피한 일에 맞서 싸우면서 동시에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감정과 활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어느 쪽이든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눈보라와 폭풍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끝내 버티다가 부러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미주리주의 농장에서 그 예를 보았다. 그때 농장에서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처음에는 나무들이 놀랄 정도로 줄기차게 성장했다. 그런데 진눈깨비 섞인 폭풍이 불어오자 나무들은 온통 눈 속에 파묻혔고 눈의 무게에 고분고분 머리 숙이지 않고 가면히 저항하다가 끝내 부러지고 말았다. 그 나무들은 북부 삼림의 지혜를 배우지 못했던 것이다. 캐나다의 상록수림을 수백 마일이나 여행했을 때 한 번도 침엽수나 소나무가 얼음이나 진눈깨비 때문에 쓰러진 것을 보지 못했다. 그 상록수림은 머리를 숙이는 것을, 가지를 늘어뜨리는 것을, 협력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최초의 자동차 타이어는 충격에 저항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아무리 단단하게 만들어도 결국은 늘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타이어를 만들었다. 그러자 타이어는 오래 써도 찢어지지 않았다. 우리도 인생의 험한 길을 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충격을 흡수하지 않고 계속 저항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버드나무처럼 휘지 않고 참나무처럼 버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의 정신은 갈등과 충돌로 가득할 것이고 끊임없는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최후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일 것이다. 앞으로 1만 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플라톤이 묘사한 그 장면을 읽고 간직할 것이다. 맨발의 늙은 소크라테스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아테네의 일부 사람들은
그에게 날조한 혐의를 덮어씌워 사형 판결을 받게 했다. 소크라테스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간수는 소크라테스에게 독이 든 잔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덤덤하게 받으세요. 소크라테스는 순순히 평온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덤덤하게 받으세요. 기원전 399년 전의 이 말은 그 어느 때보다 걱정 많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말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저항하지 말고 제발 덤덤하게 받아라. 지난 8년 동안 나는 걱정 해결에 관련된 책이나 잡지라면 거의 모두 찾아 읽었다. 모든 책에서 공통으로 조언하는 가장 좋은 걱정 해결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기도문을 욕실 거울 앞에 붙여두고 매일 아침 세수할 때마다 읽으면서 걱정도 함께 씻어내기 바란다. 이 기도문은 뉴욕 유니언 신학대학의 라인홀트 니부어 교수가 쓴 것이다. 주여, 나에게 평정을 주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방법 4. 피할 수 없다면 기꺼이 받아들여라. 5. 걱정에 손절매 주문을 걸어라.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싶은가? 내가 그 답을 알고 있다면 아마도 내 책은 한 권에 1만 달러라고 해도 팔릴 것이다. 하지만 성공한 주식 중개인들이 사용하는 좋은 방법을 소개할 수는 있다. 이 이야기는 뉴욕에 사무소를 갖고 있는 투자 상담사 찰스 로버츠에게서 들은 것이다. 처음 텍사스에서 주식시장에 투자해보기 위해서 뉴욕으로 올 때 친구들 돈까지 2만 달러를 들고 왔다. 나는 제법 주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얼마 못 가서 가진 돈을 몽땅 잃고 말았다. 물론 이따금씩 벌기도 했지만 결국 다 없애고 말았다. 내 돈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친구들 돈까지 다 잃은 것이 큰 걱정이었다. 놀랍게도 친구들은 괜찮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나의 실수를 되새기는 동안 나는 내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투자해놓고 그저 운에 맡기거나 남의 말만 믿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H.I. 필립스 말 맞다나 주식 투자를 귀로 한 셈이었다. 나는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철저하게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증권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로 손꼽히는 버튼 S. 카슬즈를 수소문해서 찾아갔다. 그의 성공이 단지 행운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주식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해주었다. 나는 모든 계약건마다 손절매 주문을 달아둔다네. 주당 50달러에 샀다면 45달러로 손절매 주문을 해두는 식이지. 그러면 내가 산 주가 45달러로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팔아버리게 되니까 내 손실은 5달러로 끝나는 거야. 일단 괜찮은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르면 10달러, 25달러 또는 50달러까지 수익이 나기도 하니까 손실을 제한하기만 한다면 절반 이상 거래에 실패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수익이 나게 되는 셈이지. 나는 그때부터 이 원칙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다. 덕분에 고객들에게도 이윤을 내주게 되었고 나 자신도 벌었다. 그 후 나는 손절매 주문을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온갖 귀찮은 일이나 불쾌한 사건에도 나는 손절매 주문을 걸기 시작했는데 정말 마법과 같은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가끔 점심을 같이 먹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거의 언제나 약속 시간에 늦었다. 심지어 30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마침내 나는 그에게 손절매 주문을 걸기로 마음먹고 그에게 말했다. 빌, 이제 난 정확히 10분만 기다릴 거야. 10분 이상 늦게 도착하면 난 이미 가버린 줄 알아. 그 다음부터 그는 약속 시간을 제법 잘 지키게 되었고 설령 늦더라도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가버리면 되니까. 아, 이 방법을 나도 좀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30대 초반에 나는 소설가를 꿈꾸었다.
제2의 프랭크 노리스, 잭 런던 또는 토마스 하디가 되고 싶었다. 나는 유럽에서 2년이나 지내면서 본격적으로 소설을 썼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대인플레 시대였기 때문에 약간의 달러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다. 그 2년 동안 나는 일생일대의 역작을 썼다. 제목은 눈보라였다. 제목은 정말 잘 지은 것 같다. 출판사들의 반응이 다코타 평원을 휘몰아치는 눈보라 못지않게 싸늘했으니까. 내 책의 출판을 맡아주기로 했던 에이전트는 나에게 타고난 문학적 재능도 없고 상상력도 없다면서 내 책은 읽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멍하니 그의 사무실을 나왔다. 몽둥이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았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굳어버린 채 내가 지금 인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어떡하지? 이제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그렇게 멍한 상태가 여러 주일이나 계속되었다. 그 당시에는 걱정의 손절매 주문을 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겠다. 소설을 쓰느라 고심했던 지난 2년을 귀중한 경험으로 간직하고 다시 출발하기로 한 것이다. 나는 성인 강좌를 만들어 교육 사업으로 돌아왔고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책을 쓰고 있다. 그때 그런 결심을 한 것이 기쁘냐고? 물론이다. 지금 생각하면 기뻐서 춤이라도 추고 싶을 정도다. 그 이후로 나는 내가 제2의 토머스 하디가 되지 못한 것을 한 번도 아쉬워한 적이 없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어느 날 밤, 부엉이가 월든 호숫가 숲에서 음산하게 울고 있을 때 헨리 소로우는 손수 만든 잉크에 깃털펜을 적셔가며 일기를 쓰고 있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란 길든 짧든 그 일과 교환해야 하는 인생의 양이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일에 대해 우리의 인생을 과하게 쏟아붓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말이다. 길버트와 설리번은 그렇게 어리석었다. 그들은 미카도, 군함 피너포어, 페이션스 등 실로 아름다운 희가극을 창조하여 전 세계를 기쁘게 해주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감정은 기쁘게 할 수도 조절할 수도 없었다. 겨우 카펫 한 장 값 때문에 그들은 몇 해를 두고 서로 다투며 불쾌한 나날을 보냈던 것이다. 설리번은 그들이 공동으로 산 극장을 단장하기 위해 새 카펫을 주문했다. 그런데 길버트가 그 청구서를 보고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었다. 그들은 결국 법정까지 가서 다투었고 죽을 때까지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일을 할 때조차 설리번이 작곡하여 길버트에서 우송하면 길버트가 가사를 붙여 다시 설리번에게 우송하는 식이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들이 인사를 하기 위해 함께 무대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난처한 경우에 당면했다. 그러자 그들은 스테이지 양쪽에 서서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머리를 숙여 서로의 얼굴을 외면했다. 두 사람 모두 일찍이 링컨이 했듯이 분노를 손절매하는 현명함이 없었던 것이다. 남북전쟁 중에 링컨은 비열한 짓을 일삼는 그의 정적을 비난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들이 나보다도 개인적인 원한이 심한 것 같군. 내 원한이 작은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나는 싸우는데 인생을 낭비할 정도로 시간이 많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나에 대한 공격만 멈춘다면 나는 지난 일은 잊어버리기로 했다네. 나는 나의 숙모 에디스가 링컨처럼 너그러운 정신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이 숙모와 프랭크 숙부는 물사정도 나쁘고 잡초도 많은 농장에 살고 있었다. 게다가 그 농장은 저당까지 잡혀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은 동전 한 푼도 아껴 써야 할 형편이었다. 하지만 숙모는 커튼이니 뭐니 자질구레한 것들을 외상으로라도 사들여서 보잘것없는 집을 꾸미는 걸 좋아했다. 남의 빚을 겁내는 농부기질의 숙부는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아내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주지 말라고 몰래 가게 주인에게 부탁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숙모는 노발대발했고 숙모의 노여움은 무려 5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하지만 숙모는 오랫동안 지녀온 노여움과 괴로운 추억에 대해 퍽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마음의 평화라는 정말 값비싼 대가를 말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7살 때 저지른 실수를 70년 동안이나 기억하고 있었다.
7살 때 그는 호루라기를 정말 좋아했다. 호루라기를 너무 갖고 싶었던 꼬마는 장난감 가게로 달려가서 값도 물어보지 않고 카운터 위에 가지고 간 동전을 몽땅 내놓고 호루라기를 달라고 했다. 그는 70년 후에 그때의 일을 이렇게 썼다. 나는 좋아라 호루라기를 불며 온 집안을 돌아다녔다. 그런데 형과 누나가 호루라기를 너무 비싸게 샀다고 놀리면서 깔깔대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나 분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호루라기로 얻은 기쁨보다 분한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그때의 일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하지만 내가 자라서 세상에 나와보니 내가 얻은 교훈에 비하면 나는 정말 저렴한 대가를 치른 셈이었다. 실제 호루라기 값보다 너무 많이 지불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인간이 겪는 불행은 대부분 일의 가치를 잘못 평가해서 호루라기 값을 너무 많이 지불하는 데서 생긴다. 길버트와 설리번도 그들의 호루라기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값을 지불했다. 부르의 명작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를 쓴 데무노 레프 톨스토이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레프 톨스토이는 적어도 그의 마지막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가 죽기 전 1890년에서 1910년까지 무수한 숭배자들이 그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의 목소리라도 한번 들으려고, 그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톨스토이의 집을 찾았고, 그의 말은 마치 신의 계시라도 되는 것처럼 공책에 기록되었다. 하지만 사생활 면에서 본다면 톨스토이는 7살 때의 프랭클린보다 분별력이 없었다. 아니, 아예 없었다. 톨스토이는 무척 사랑하던 소녀와 결혼했다. 그들은 한동안 너무나 행복해서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했다. 하지만 톨스토이의 아내는 질투심이 강했다. 심지어 자기 딸까지 질투해서 딸의 사진에 총을 쏠 정도였다. 그녀는 아편병을 입에 물고 마룻바닥을 뒹굴면서 자살하겠다고 울부짖기도 했다. 엄마가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방구석에 움츠리고 앉아 두려움에 몸을 떨어야 했다. 그러면 톨스토이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가 흥분해서 가구를 부수었다면 절대로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비밀 일기를 썼다. 아내가 그에게 한 짓을 낱낱이 기록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호루라기였다. 그것을 알게 된 그의 아내는 남편의 일기를 빼앗아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누구의 죄라는 제목의 소설을 써서 남편을 가정의 악마, 자기는 그 희생자로 만들었다. 무엇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가정을 톨스토이의 말 맞다나 정신병원으로 만들고 말았을까? 여기에는 확실히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는 강한 욕망이었다. 사실 그들은 다음 세대에 속하는 우리들의 비판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저 세상으로 간 사람의 비행에 대해서까지 비난할 수 있을까? 아니다. 어림도 없는 일이다. 우리는 톨스토이와 그의 아내 둘 중에 누가 옳았는지 생각할 겨를 따위는 없다.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만으로도 벅차니까. 그런데 이 딱한 두 사람은 얼마나 비싼 대금을 그들의 호루라기에 지불했는가? 그들이 50년 동안이나 지옥 같은 생활을 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두 사람 모두 스톱이라고 외칠 만한 양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이런 일에는 손절매 주문을 걸어둡시다. 우리는 하찮은 일로 우리의 생활을 낭비하고 있어요. 이만하면 충분해요. 라고 말할 만한 판단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나는 참다운 마음의 평화 비결은 가치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만일 우리가 세상 모든 일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각자의 근본위 제도를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닌 걱정의 50%는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방법 5. 어떤 일에 깊은 걱정을 느낄 때는 일단 멈춰서서 다음 3가지 질문에 대답해보라. 1. 이 일이 실제로는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2. 몇 포인트나 내리면 이 걱정에 대해 손절매 주문을 내고 잊어버릴 수 있을까? 3. 이 호루라기에 대해 정확히 얼마를 지불하면 될까?
혹시 이미 충분히 지불한 건 아닐까? 6. 톱밥을 켜려고 하지 마라. 이 글을 쓰면서 창 너머 정원에 있는 공룡의 발자국 화석을 보고 있다. 이탄함과 돌로 된 지층 속에 묻혀있던 것인데 예일대 피바디 박물관에서 산 것이다. 박물관장 말로는 1억 8천만 년 전 것이라고 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 발자국을 바꿔보겠다고 1억 8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허튼 망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180초 전에 일어난 일을 바꿀 수가 없다고 걱정하는 것은 어떨까? 180초 전이나 1억 8천만 년 전이나 바꿀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아니, 단 1초 전의 일조차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수시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180초 전에 일어났던 일의 결과를 어떻게든 수정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절대로. 과거를 건설적인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의 잘못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교훈을 얻은 다음 잊어버리는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과연 내가 그것을 실천할 만한 용기와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내가 수년 전에 30만 달러나 되는 돈을 날려버린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 경위는 이렇다. 나는 성인 교육 사업을 대규모로 시작하여 여러 도시에 분교를 설치하고 광고비와 간접 투자비 등에 아낌없이 돈을 썼다. 하지만 나는 강의를 하는 일만으로도 너무나 바빴고 돈은 벌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쌓이는 것인 줄만 알았다. 재정 면에서 전혀 경험이 없었던 나는 수입과 지출을 맡아줄 유능한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1년이 지난 뒤에야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동안 막대한 수입이 있었는데도 이익은 한 푼도 없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취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있었다. 첫째, 흑인 과학자 조지 워싱턴 카버가 평생 모은 4만 달러를 은행 파산으로 잃었을 때 했던 일이었다. 누군가 그에게 은행이 파산한 소식을 들었는지 물었다. 들었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대답하고 수업을 계속했다. 그것으로 끝. 그는 잃어버린 돈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둘째, 잘못을 분석하고 잘못을 통해 교훈을 배워야 했다. 그런데 솔직히 나는 그 어느 쪽도 실행하지 않았다. 나는 걱정과 후회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몇 개월 동안이나 망연자실하고 있었다. 불면증에 걸려 체중도 줄었다. 게다가 이 크나큰 잘못에서 교훈을 배우기는커녕 여전히 규모는 좀 더 작았지만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있었다. 이처럼 어리석게 군 일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은 무척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는 이 일 덕분에 20명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가르친 내용대로 실천하는 20명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앨런 손더스는 조지 워싱턴 고등학교에 다닐 때 평생의 교훈이 된 폴 브랜드와인 선생님의 인상적인 수업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었다. 나는 그때 아직 10대였지만 선천적으로 장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오래도록 걱정하며 애를 태웠고 시험 답안을 제출하고 나면 혹시 낙제나 하지 않을까 걱정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제 한 일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했으며 아까 내가 한 말을 되새기면서 그 말이 너무 서툴렀다고 속상해하는 시기였다. 언젠가 과학 수업 시간에서 있었던 일이다. 우리는 모두 실험실로 이동했다. 폴 브랜드와인 선생님은 우유병을 들고 있다가 우리가 모두 자리에 앉자 우리에게 잘 보라고 우유병을 높이 들어 보이고는 싱크대에 우유를 쏟아버렸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모두 와서 보라고 말했다. 우리는 무슨 일인가 하고 우르르 몰려나가 싱크대를 들여다보았다. 하얀 우유 흔적만 약간 묻어있을 뿐 깨끗했다. 선생님이 말했다. 잘 봐. 너희가 평생 이 수업을 기억하기 바란다. 보다시피 엎질러진 우유는 이미 하수도로 흘러가 버렸다. 아무리 후회해도 한 방울도 되찾을 수 없다.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우유를 엎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다음 일로 넘어가는 것뿐이다.
학교에 다닐 때 그렇게도 열심히 공부했던 기하학과 라틴어는 이제 다 잊어버렸지만 그날의 그 짧은 사건은 아직도 생생하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우유를 엎지르고 나서 울지 말라고? 겨우 이런 진부한 격언이나 들으려고 이 책을 읽는 줄 아느냐고 비웃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격언이 진부하고 지극히 평범하다는 것은 안다. 아마 수백 번은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진부한 격언이야말로 모든 시대의 슬기를 모은 지혜의 정수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인류의 혹독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격언이고 수없이 많은 세대를 거쳐 전해진 격언이다. 역사상 위대한 학자들이 쓴 걱정에 관한 모든 글을 다 읽어도 다리에 도착하기도 전에 건널 걱정을 하지 마라 또는 우유를 엎지르고 나서 울지 마라 같은 진부한 격언들보다 더 기본적이고도 의미심장한 말은 찾아볼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오래된 격언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목적은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일깨워 당신이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실천하지 않고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필라델피아 불리틴의 편집장 프레드 플러셰드를 무척 존경한다. 그는 묵은 진리를 새롭고 생생한 방식으로 설명할 줄 아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느 대학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혹시 나무 톱질 해본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볼까요? 아주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다. 셰드가 다시 물었다. 그럼 혹시 톱밥을 톱질해 본 사람 있어요? 학생들은 엉뚱한 질문을 이해할 수 없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당연히 톱밥을 켤 수는 없죠. 그건 이미 톱질된 거니까요. 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가지고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톱밥을 톱으로 켜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야구의 거장 코니 맥이 81세가 되었을 때 나는 그에게 시합에서 진 것 때문에 걱정한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물론 아주 많았지. 하지만 오래전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었다네. 그래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 이미 흘러가 버린 냇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는 법이니까. 맞다. 이미 흘러가 버린 냇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얼굴에 주름살을 만들거나 위궤양을 만들 수는 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현명한 사람은 손실을 한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힘차게 그 손실을 배제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역사서나 위인전을 읽으면서 또는 역경에 처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나는 그들이 자신에게 닥친 참담한 걱정과 비극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행복과 생활로 나아가는 모습에 깊이 감동하고 영감을 받는다. 언젠가 싱싱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그곳의 죄수들이 밖에 있는 일반 사람들처럼 행복해 보인다는 것에 무척 놀라워했더니 루이스 E. 로스 소장은 이렇게 말해주었다. 범죄자들이 처음에 싱싱교도소에 도착하면 대개 세상을 저주하고 남을 원망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자신의 불운한 과거를 떨쳐내고 교도소 생활을 받아들여 되도록 유쾌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정원사였던 어떤 죄수는 교도소 담장 안에서 야채와 꽃을 가꾸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움직이는 손이 기록하네. 기록은 영장으로 옮겨가네. 너의 신앙으로도 지혜로도 그 손을 다시 불러 반줄도 지우게 하지 못하고 너의 눈물로도 한 단어조차 지우지 못하네. 그 수감자는 우리보다 더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뭐하러 눈물을 낭비할 것인가?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고 옳지 않은 일을 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나폴레옹조차도 중요한 전투에서 3분의 1은 패배했다. 아마 우리의 승률이 나폴레옹보다 더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한 나라의 모든 병력을 동원한다고 해도 과거의 한순간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자.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방법 6. 톱으로 톱밥을 켜려고 하지 마라.